네, 안녕들 하셨어요?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이제 지중해의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65번째 예의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십자군 예의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가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예의가 되고 오늘부터 한 5번, 6번에 걸쳐서 1453년 4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진행됐던 콘스탄티노플 함락,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문명의 개차로 튀르키예는 인류사 22만여 년 역사에서의 중요한 4차례 변곡점, 예술혁명과 생산혁명과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은 세계사 공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 내의 38개 주요 도시를 제가 직접 탐방한 곳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가고, 이스탄불은 테오도시우스 성벽 동쪽의, 그러니까 구 콘스탄티노플 시가지,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르마라해에 인접해 있는 사라이부르누 궁정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유적과 그리고 이제 그 박물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상에서 위에 있는 골든혼이라고 하는 그 바다 만이죠. 금강만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다시 굉장히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골든혼, 보스포러스 다 이제 또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기억을 잘 되살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죠.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학습 요점은 콘스탄티노플 함락 첫 번째로 바르나 십자군이라고 하는, 십자군 끝났다더니 왜 또 십자군이냐? 이 십자군은 팔레스타인의 십자군이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함락 과정에 있었던 그런 서유럽에서 결성됐던 군대를 우리가 바르나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퀴즈 회의죠. 아이고, 한겨울 한파에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위기의 동로마 제국을 위해서 서구 유럽, 서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원조가 있었을까요? 원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가 반반씩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바르나 십자군이 결성됐다고. 뭐 전혀 다른 거,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에 집중 안 하시고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빵집에 가실 생각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로마를 원조하는 십자군이 결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거나 예루살렘 관련된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군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지키자, 즉 로마 제국을 지키자, 당시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기 위한 십자군 결성이 있었는데, 이때는 주로 십자군이 출신지가 어디다? 서유럽이다, 동유럽이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동안에 팔레스타인으로 출정했던 9차례 십자군은 대부분이, 물론 그 중에 한 번은 동유럽이 중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별 의미가 없는 십자군이었고, 8차례 나머지 대부분은 서유럽인데, 이 바르나 십자군,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기 위한 십자군은 지역이 서유럽이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왜 동유럽 쪽에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일단 콘스탄티노플 함락할 때 오스만 튀르키예 술탄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21살, 31살. 아니면 정답이 없어요? 이건 뭐 지금 우리 나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죠? 상당히 많이 나서 저런 나이가 있었나 싶죠. 뭐 그래도 전 뭐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같아가지고. 자, 철이 없는 거죠. 네. 강의 소주제는 이제 이 동로마의 10번째 왕조, 마지막 왕조죠. 그리고 서유럽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바르나 십자군이 결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튀르키예와 전투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최후 국면에서의
다시 한번 동로모가 요청하는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뭐 까마득하죠, 그죠? 십자군 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팔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올드가 되는 거예요. 에인션트라는 뜻이기 때문에 팔라이올로고스 그러면 로고스 요즘도 쓰죠. 이성이라고 하니까 팔라이올로고스, 그러니까 오래된 이성, 오래된 지성, 오래된 지혜 이런 뜻이에요. 팔라이올로고스 왕조가 동로마 제국의 1453년 멸망할 때 마지막 10번째 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거기에 이제 1259년에 미카엘 8세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을 하는데, 저 때는 뭐냐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 아니고 1204년 4차 십자군 때 베네치아 주도의 4차 십자군이 들어와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라틴 제국을 결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동로마 제국은 니케아라고 하는 기독교 중요 도시로 가서 니케아 제국을 만들고 있을 때, 그때 1259년에 이제 이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가 뭐다? 니케아 제국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황제가 2년 만에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좀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61년에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해군을 보내서 한번 좀 수비 상태가 어땠가 봐라. 봤더니 엉망이에요. 네, 지금 많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 라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제국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냥 성물을 막 팔아먹고, 프랑스 루이 9세한테 그 뭐 많이 팔아먹고, 그거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쪼그러들 대로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옳게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바로 이 니케아 지국에 이 수비대가 와서 그 해군이 와서 보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점령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니케아 제국에 800명의 특수부대가 와서 콘스탄티노플을 잠입을 하면서 아주 쉽게 이제 라틴 제국의 볼드인 위세는 저항할 수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여기 있는 그 지안 도메니코 티에폴로가 그린 가시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시면류관을 비롯한 주요 성유물을 그 프랑스 루이 9세에게 팔았던 볼드인 위세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짐 싸가지고 서유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라틴 제국이 57년 만에 붕괴되면서 1261년에 미카엘 8세의 팔라이올로고스 왕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왕조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카엘 8세가 어디에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릅니다. 이게 이제 아야소피아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동로마 황제의 그 대관식 장소인데, 저 안에 이제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대관식 장소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요겁니다. 네, 여기가 옴팔리온이라는데 여기가 대관식 장소예요. 지금도 이제 탐방하면 그 동로마 황제들이 대관식을 치르던 저 옴팔리온을 바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제국의 그 로마 황제들의 즉위식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미카엘 8세도 여기에 서가지고 즉위 이제 그 관을 씌워 받은 거죠. 물론 저 때는 그 로마 이 카톨릭하고는 서로 단절이 됐기 때문에 1054년 뒤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제 씌워주는 이제 이렇게 그런 대관식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아야소피아 가게 되면 이 옴팔리온이라고 하는 황제 대관식 장소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뒤로 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저러한 황제들이 이제 가면서 마지막 콘스탄티누스 11세 때, 이때 이제 큰 이제 세계사적인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기는 팔라이올로고스 왕조 이 시기는 물론 이제 1299년에 오스만 튀르키예의 창시자인 그 오스만 1세가 1299년에 쉐이트라고 하는, 저도 거기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의 쉐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셀주크 튀르크의 변방 영주인데, 영주의 사절단이 지금 오셨어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네. 중국 무한에서 지금 이제 신해 혁명 1911년 신해 혁명이 무한 탐방을 마치고 지금 막 공항에 귀국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니까 안 먹었네. 콘스탄티누 11세. 11세. 그래서 콘스탄티누 11세인데 요 무렵이니까 1261년에 팔라이올로스 왕조가 쓰는데 그 38년 뒤인 1299년에 오스만 가지라는 것은 이제 튀르키예어로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오스만 왕이 오스만 가지가 쉐이트라고 하는 이스탄불에서 그게 멀지 않은데 저도 거긴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부르사에서 멀지 않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수도로 셀주크 튀르크의 변방 국가의 영주로서 셀주크 튀르키가 이제 아주 일보 직전에 몰렸거든요. 저때 이제 몽골의 복속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일어난 거예요. 1299년에. 그러면서 1326년에 부르사라고 하는 대도시를 점령하면서 오스만 튀르크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1326년 뒤로 오스만 제국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해 나가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뭐와 겹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 10번째 마지막 왕조인 팔라이올로스 왕조와 정확히 겹치고 한쪽이 팽창하니까 동로마 제국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죠. 요 국면이 14세기, 15세기 전반기의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1453년 멸망 직전에는 이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튀르키예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조공해서 이제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 위기를 느끼고 서유럽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동로마 황제가 직접 서유럽에 갔을까요? 갔어요. 예. 뭐 다급하니까 그죠? 예.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하네스 8세가 이제 1425년부터 1448년까지 제위하는데 1437년부터 39년 사이에 피렌체 공예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1054년에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하고 로마 교황하고 서로를 파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교황청과 동방 정교라는 그리스 정교가 1054년에 등을 돌려선 거야. 그것이 다시 화해된 건 20세기 와서입니다. 1000년 지나서.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동로마 지역에서 아쉬우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 이 중심이 되는 교황청의 소로마 카톨릭에 와가지고 거기 비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 정교 거를 일단 밑으로 내려놓고 로마 교황청의 카톨릭에 내가 순응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동로마 황제가 가서 뭐 참석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 동로마 제국의 그리스 정교가 카톨릭의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예. 잠깐. 이렇게 이제 그건 왜 그러겠어요? 교황이 결국은 서유럽 사회를 움직이려면 교황이 뭔가가 말을 내야 되는 거고 그 교황한테 이제 움직임을 받으려면 옛날에 이렇게 됐었는데 다 잊으시고 내가 이 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하네스 8세가 다급하니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우위를 여기 뭐 벌써 질문에 답을 제가 내야되겠네. 새해부터 이게 조금 포인트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카톨릭 측의 조건을 수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동서교회는 하나다. 이건 뭐예요? 둘이 양보하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 정교가 일방적으로 숙이면서 하나가 된 거죠. 예. 그 이유는 어떻게 이제 교황이 명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십자군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십자군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렵이 되면 그 오스만 튀르키의 국력이 뭐 우길승천이라 그러죠. 날로 막 그냥 이렇게 일신우일신 이렇게 하루하루 커가는 막 이런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이거를 로마 카톨릭 우위를 인정한 그 요하네스 8세의 그 피렌체 공의회 참석과 그 다음에 어떤 교황청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굴복이랄까 이런 거를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환영했을까요? 반발했을까요?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자존심,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의 신념을 굽힌다는 거, 특히 종교적인 믿음을 굽힌다는 거는 그거는 예전에 그 1894년에 청일전쟁 끝나고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조선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갑오개혁을 이게 하잖아요. 그때 머리 자르라고 단방열 내리니까 머리 자르려는 거는데 머리 잘랐어요? 이거는 칠전정, 이거는 안 돼. 이건 내게 아니네. 자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머리 자르는 거 갖고도 목을 내놓겠다는 건데 믿음 체계 자체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거에 대한 건 똑같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그지? 예. 뭐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황제가 배신한 거다. 이렇게 이제 황제의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의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현실적인 생각은 안 하고 신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새해 첫날 살펴봤던 뭐죠? 이 십자군에서의 교훈. 그러니까 영국의 리차드 1세나 아이보 왕조의 살라딘이나 또 신성로마 황제의 그 프리드리 2세하고 아이보 왕조의 알카밀 술탄하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이념을 내세웠어요. 그거 일단 접고 현실적인 타협. 네. 그런 건데 이제 시민들의 대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도자는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되지만 대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성에 따르기가 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동로마 제국 1453년 멸망 시점에도 똑같이 됐던 거예요. 아무튼 십자군 결성 효과는 있었어요? 있었겠죠. 가서 이제 굴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군 결성의 효과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나 십자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성된 게 바르나 십자군이에요. 근데 바르나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우리가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1편에서 제가 다뤘던 그 불가리아의 폴란드가 아닌데 계속 오답을 내고 4달 만에,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4달도 안 됐는데 완벽하게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근데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듣고 또 들으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역사의 기술기행 1편에 나왔던 이 오리엔트 특급. 그래서 파리 동력에서 게르레스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탄불까지 올 때 어디를 거쳤다 그랬어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바로 이스탄불로 오면 되는데 흑해 해안 도시 바르나를 거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르나가 왜? 흑해안에 있는 최대의 휴양도시. 서유럽 사람들이 놀러가는 최대 휴양도시 바르나. 그리고 최대 무역항. 그래서 바르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나로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동유럽 중심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저 때는 오스만 튀르키예가 동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갈 때이기 때문에 곧 동유럽 국가들이 언제 오스만 튀르키예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콘스탄티노플도 도와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네가 함락당하게 생겼거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유럽에서 했던 십자군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중에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폴란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헝가리하고 루마니아, 보헤미아, 체크 이런 데는 뭐예요? 곧 쟤네들이 우리한테 올 판이잖아요. 그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중심의 십자군 시대에 지중해 그 해양 무역권을 완성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이렇게 했던 베네치아나 제노바는 당연히 이제 여기 응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어떤 상권이나 지배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르나 십자군이 결성이 돼서 튀르키예와 접경을 치르는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당시에 튀르키예 수도는 에디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디르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로마 시대의 하드리아노폴리스 그러니까 이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들었던 도시예요. 근데 아쉽게도 저기는 저도 못 갔다 왔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제가 못 보여드리고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이스탄불에서 가기도 꽤 멀어요. 그래서 그 에디르네라고 이제 저기가 원래 그 로마 시대는 굉장히 번영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중심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스만 튀르키예가 수도를 여기 부르사 있잖아요. 부르사 요 아래 그 콘스탄티노플 아래 부르사 보이시죠? 부르사 오른쪽으로 쉐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쉐이트가 1299년에 오스만 1세가 처음으로 오스만 튀르키예를 세운 거고 그 아들인 2대 술탄인 오르한 술탄 때 부르사를 1326년에 정복하면서 부르사를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다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 후대에 이제 지역을 계속 확장하면서 대도시인 에디르네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에디르네에 있으면서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에 최종 함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러면은 뭐 그냥 아시아 땅에 있다 이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은 하나의 점이었던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유럽의 저쪽 오늘날 트라키아 지역까지 싹 오스만 튀르키예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스만 튀르키예 땅 한가운데에 콘스탄티노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다로 그 해상 교역이 가능하고 해상 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우리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저만한데 저놈을 꼭 어떻게든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바르나는 그 위에 불가리아 땅 위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항구가 되는 거죠. 저기서 1244년에, 그러니까 1239년 그 피렌체 공예의 동로마 제국 그 요하네스 8세가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뭐 교회 동서일치 하겠습니다. 교황한테 빌다시피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유럽 중심으로 이제 바르나 십자군이 결성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오스만 튀르키예랑 저기서 붙었던 겁니다. 저기가 당시에 뭐예요? 그 기독교권 사회랑 이쪽 이 오스만 튀르키예랑이 이제 접경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딱 1244년, 그러니까 요하네스 8세가 찾아간 뒤 5년 만에 이제 붙었습니다. 이게 바르나죠. 아주 그 흑현안에 있는 최대의 해변 휴양 도시.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아주 충분히 보세요. 근데 오늘 회원님들 구성을 보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술탄이 누구냐 하면 무라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 얼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술탄 몇십 명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얼굴 같고 그런데 제가 이 이스탄불에 있는 1453 파노라마 그 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이제 오스만 튀르키예 술탄들의 초상화가 쭉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무라드 2세가 이제 그 당시 술탄들이 이렇게 40대에서 50대 초반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 사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1차 제의를 이제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한 거죠. 그래서 1444년까지 하다가 나 이제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40살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은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40살에 좀 뭐 하는 거지? 순조도 조선조 이 순조 1800년에 정조가 죽으면서 즉위했던 순조 임금도 40살이 안 돼가지고 아들 효명서자한테 대리청정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살이면 이게 요즘 40살이면 이제 뭐 결혼할 나이잖아요. 노총각 처녀들 뭐 이제 40살에 결혼해.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살이면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나이예요. 자식한테. 잠태면 손잡을 나이예요. 잠태는 게 아니구나. 잘한 거지 참. 그런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제 물려줬어요. 근데 그때 아들 나이는 몇 살? 12살. 애기가 아니에요. 12살이 애기가 아니라니까. 예, 저 12살이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애들인가요? 애들 아니에요. 예. 제가 소학교가 아니구나. 그거 우리 아버지 나이인데 소학교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12살이잖아요. 그때 나이는 13살, 요즘 나이 12살인데 그때 제가 저를 아는데 그리고 여학생들은 벌써 이게 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절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렇게 대전이 터졌는데 12살 술탄이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지? 혹시 남자 구실을 할 수, 요 정도까지는 갔을지 몰라도 지휘를 한다?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먼저 나오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십자군이 이겼어요? 아니면 튀르키예가 이겼어요? 튀르키예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군부하고 그 대신들이 이거 안 됩니다. 제들이 오는데 12살 술탄 우리 폐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라드 2세가 다시 복위합니다. 아들 잠깐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고서는 다시 자기가 복위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우리도 고려 시대에 보면은 충렬왕하고 충선왕이 네가 한번 하고 내가 한번 서로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라드 2세가 다시 직접 와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정복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동유럽적으로 그래서 동유럽의 군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다 있는 사람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스만이 이 무라드 2세 지휘로 동유럽에서 온 그 콘스탄티노플을 도와주려고 왔던 오스만 튀르키예를 치려고 왔던 바르나 십자군을 대파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가요. 아주 그렇게 해서 다시 양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위하는 동안에 이제 몇 년 제위를 해요. 그래서 다시 제위를 하는 동안에 이제 또 코소보 지역까지 다 가고 그래서 동유럽 지역을 점점 더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죽어요. 1451년에. 자, 드디어 이제 바르나 십자군 1444년 그리고 1453년에 점점점 째각째각 시각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451년에 죽으면서 이제 일단 술탄이 됐다가 물러났던 아들 메흐메드 2세가 다시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32년생이니까 19살 때 알렉산더가 19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 19살 그러면 그냥 다 애기 같지만 뭐야 19살이면 30대가 돼도 다 애기 같잖아요. 자식들은 저도 우리 애들 보면 애기 같지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9살에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도 19살 때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흐메드 2세가 딱 돼가지고 소년 술탄을 벗고 이제 성년 술탄이 된 겁니다. 메흐메드 2세가 2차 취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라.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 콘스탄티노플 1453년 점령 뒤의 역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오스만 튀르키예 가서 먹으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은 난공을 불락이고 저거를 갖다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스만 튀르키예 내부의 출혈이 무지하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BC 333년이야, 2년에 알렉산더가 레바논에 있는 페니키아 도시 티레,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할하에 있던
틸의 성을 함락시키는데 6개월이 걸리고 엄청난 그리스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출혈이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 이 오스만 튀르키예 내부에서 저런 정복 전쟁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생각할 때 늘 승자의 위주로 다 해석을 하니까 그때 그냥 쉽게 가서 이겼나 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의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결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세종대왕 같은 분이 덕으로 하는 분이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정복 군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국 국민의 상당수가 죽는 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알렉산더도 19살, 메이메데스도 19살. 경험이 많고 이제 주로 제국의 어떤 국민들을 신민들을 어떤 백성들을 덕으로 통치해야겠다. 그런 경륜에 올랐으면 절대 전쟁을 못합니다. 혈기로 내가 뭘 한번 보여줘야 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실패하면 쪽밭하고 쫓겨나는 거고 성공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이제 이때는 요하네스 8세가 죽어서 그 동생인 콘스탄티누스 11세가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4년에 먹었네. 이 사람은 외국 집에 나가진 않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452년에 드디어 이제 또 더 나가섰어요. 이제 1년 남았어요. 교황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플로 옵니다. 와가지고 아야소피아에서 동서일치 미사를 집전했어요. 자, 이거는 또 1439년에 요하네스 8세가 피렌체 공의에 참석했던 거하고 또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은 동로마 황제가 직접 카톨릭 사회로 가서 거기서 교황 밑에서 황제 혼자 가서 한 건데, 그리고 카톨릭이 우위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톨릭이 동로마의 심장부에 들어오고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의 심장부인 아야소피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카톨릭식으로 미사를 집전한 거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 동방 정교의 심장부가 이제 카톨릭에 넘어간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명동성당에서 뭐 프로테스탄트식으로 개신교식으로 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된 거죠. 그때에 예를 들어서 카톨릭 교도들이 천주교도들이 느낄 어떤 감정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때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대환영을 했겠죠. 이건 그냥 내가 완전히 이게 참절당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동로마를 결속시키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일체로 싸워야 되는데 이건 뭐야 지금? 우리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오스만 튀르키예에서 이긴다 그러더라도 결국 우리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겠죠? 안 되는 거라. 물론 이제 최후 국면에서 열심히 싸우긴 싸웁니다만 일단 열심히 될 수가 없죠. 딴 데로 얼른 싸가지고 미국으로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시 미국은 없었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종교의 신념 체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초기에. 거기 와서 거기 어떻게 살아요? 지금이니까 미국 가면 선진국에 가는 거지만 선진국이라기보다 잘 산 나라로 가는 거지만 당시는 거기가 사람 살 데가 아니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후 배경 사정을 잘 이해하면서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황이 다 이제
일단 교황 입장에서 볼 때는 1454년 이후로 갈라섰던 그리스 종교를 자기의 영향력하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군이여라고 호소를 했죠. 근데 십자군 국가란다. 서유럽 국가나 이런 데에서 교황 요청에 응할 수가 있었어요? 못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